현재 이 채널에서는 태평양 전쟁 1943년 상반기 솔로몬해를 접하고 있는 동부 뉴기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군 최전방은 북쪽 해안의 라에 살라마와 지역이고, 호주군이 1943년 1월 와우에서 승리한 뒤 일본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부 뉴기니에서 일본군은 라에 살라마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더 북쪽 해안인 마당과 웨왁에도 일본 육군 제8방명군 산하 제18군의 상당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최전방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해안으로 병력을 보낸 이유는 그쪽이 작전에 더 유리해서가 아니라 1943년 3월에 대규모 수송선단이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괴멸되는 바람에 고육지책으로 더 멀지만 더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연합군 남서태평양 지역 총사령관인 메가더 장군도 이를 알고 있었고, 마당과 웨왁의 일본군도 반격작전 말기에 공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동부 뉴기니 북쪽 해안까지 완전히 점령한다면 메가더 장군이 꿈에도 잊지 못하는 필리핀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군도 북쪽 해안에 고립되어 있지만은 않으려고 했고, 최전방인 라에 살라마와 지역에 안정적인 보급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그 노력 중 하나가 마당에서 라에 지역으로 길을 새로 뚫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서 라에로 가는 길은 피니스테르 레인지라는 대책 없는 험준한 산지여서 일본군은 4월부터 시작해 이후 몇 달 동안 길을 내려고 악전고투했으나 도로를 만드는 병력에 대한 보급조차도 힘든 상황이 되어 결국 라에로 가는 길을 만드는 작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동부 뉴기니 해안을 호주군 항공기가 공중에서 찍은 것인데, 사진 왼쪽 위에는 이 사진을 찍은 항공기 프로펠러도 보입니다. 사진의 위쪽이 방위로 남쪽이고 아래쪽이 북쪽인데, 일본군 근거지 살라마와와 미군이 곧 상륙할 나쏘만이 보입니다. 살라마와에서 나쏘만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28km입니다. 대략 이쪽이 지난 영상들에서 소개한 전투가 벌어진 라바비아 능선인데, 평면 지도로 보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쪽 지형이 그냥 다 이렇다, 어느 쪽이든 작전을 펼치기 참 답없는 지형이다,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트윌 작전 솔로몬 제도 쪽 전투에서는 싸우는 곳이 전부 섬이다 보니 지상전뿐만 아니라 해전도 상당히 많이 벌어졌지만, 동부 뉴기니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상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와우 전투와 라바비아 능선 전투는 호주군이 라에보다 남쪽에 있는 살라마와를 밑에서 접근하면서 벌어진 전투인데, 사실 동부 뉴기니에서 호주군과 일본군의 대치는 이 지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지도에서 라에와 살라마와가 이쪽에 위치해 있고, 이곳이 활주로가 있어서 포트 모레스비 등에서 호주군 병력이 도착하는 와우, 그리고 이 지역이 5, 6월에 큰 전투가 벌어진 무보와 라바비아 능선인데, 무보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살라마와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에 1943년 5월 이전부터 소수의 호주군 부대가 진출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북쪽에도 호주군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 보이는데, 이곳에는 원래 호주 밀리샤 출신으로 단독으로 주로 움직이던 보병 제24대대가 진출해 있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았듯이 기본적으로 이곳 지형은 주로 산지와 밀림이지만, 라에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지대는 강을 따라 평지가 분포되어 있고, 여기서 서쪽으로 돌아 와우로 오는 지대도 좁지만 길이 뚫려 있습니다. 이쪽 호주군은 라에에 대한 견제 및 일본군의 우회 공격을 막기 위해 주둔한 것입니다. 일본군도 중요한 항구인 라에와 살라마와를 비롯해 점과 선만 간신히 지키고 있고, 적극적으로 호주군에 대해 공세를 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1943년 6월 하순 남쪽 라바비아 능선에서 살라마와를 노리는 호주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무렵, 북쪽에서도 라에의 일본군을 견제하기 위한 액션이 취해지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이렇게 마캄강이 내륙에서 라에로 흐르고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 마캄강 유역의 지형이 어떤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북쪽의 호주군은 라에와 아주 가까운 곳까지 정찰대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라바비아 능선 전투 바로 다음에 벌어질 나쏘만 상륙 이전에 북쪽 라에 근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캄강 주변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위 지도와 같은데, 3명으로 이루어진 호주군 정찰대는 1943년 6월 17일 라에에서 약 22km 정도 떨어진 나드잡 근방에서 정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주군 정찰대는 여기서 원주민들이 호주군에 매우 친절한 것을 발견하는데,
이곳의 원주민들은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일본군이 들이닥쳐 가축과 과일 등을 아무 보상 없이 그냥 뺏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원주민 소녀들도 잡아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주민들은 라에와의 중간 지점에 있는 나라카포에 많은 수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마캄강 주변의 원주민들은 대규모 전투가 없는 동안 이렇게 호주군에 협조해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호주군 정찰대는 곧 일본군과 맞닥뜨려 사상자를 내기도 했고 일본군의 강압에 못 이겨 일본군에 협조하는 원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원주민들은 호주군에 훨씬 더 호의적이었습니다. 곧 벌어질 미군과 호주군의 합동작전은 여기 보이는 나쏘만에서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간단한 작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전 전에 주방위군 소속이었던 미군 제162 보병연대 1개대대가 6월 29일에서 30일로 넘어가는 밤에 나쏘만에 상륙해서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왜 미군이 이곳에 상륙해야 하느냐? 이건 동부 뉴기니 지역을 나타낸 또 다른 지도인데 와우와 살라마와 인근에서 싸우는 호주군은 호주군의 최후방 기지인 포트 모레스비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보강된 병사들입니다. 중간지대는 험준한 산악지형이어서 사실상 도보 행군이 어렵습니다. 이 산지대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는 코코다트랙 전투를 통해 호주군, 미군, 일본군이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와우에는 활주로가 있지만 전방에는 이렇게 물자를 드랍해줘야 했고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호주군은 물자 수송에 사용할 비행기도 모자라는 형편이어서 보급물자를 한 번만 잘못 드랍해도 전체 작전이 멈추는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쏘만을 장악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물자의 해상 수송을 가능하게 한다면 살라마와를 향하는 호주군에 대한 보급 부담이 작아질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카투일 작전의 일부로 나쏘만 상륙이 포함된 이유입니다. 일단 미군 병력이 나쏘만에 상륙해서 교두보를 마련하면 그 다음엔 무보에서 더 북쪽에 배치되어 있던 호주군과 함께 육군 제15여단의 1개대대가 밥두비 능선을 점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호주 육군 15여단은 당시 3사단 소속으로 1943년 5월 마지막 주에 포트 모레스비에서 내륙으로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나쏘만 상륙과 밥두비 능선 점령이 완수되면 라바비아 능선에서 싸웠던 병력이 소속되어 있던 호주 제17여단이 미군 상륙부대와 합동으로 무보를 아무리 늦어도 상륙 일주일 뒤인 7월 6일에 공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쏘만 상륙과 연계된 3단계로 이루어진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상륙에 동원될 대대가 포함된 미국군 제162 보병연대장이었던 아치볼드 R. 맥케치니 대령이 이미 5월에 와우 인근으로 날아와서 호주군 장성들과 작전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나쏘만 상륙은 162연대 병력의 태평양 전쟁 최초의 작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162연대는 이때 미국군 제41사단 소속이었고 162연대처럼 주방위군에서 넘어와 같이 41사단 소속이었던 163년대가 부나고나 전투에서 격전을 치를 때 후방에 배치되어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162연대 1대대가 작전에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뉴기니 지역에서 이런 규모의 상륙이 이루어지는 것은 개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장악한 라에 살라마와와 연합군 지역인 부나고나 사이에는 모로베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162연대 1대대가 출발할 곳이었습니다. 나쏘만에서 모로베까지는 직선거리가 약 70km 정도 됩니다. 6월 27일에는 미군의 모의 상륙 훈련이 모로베 근처에서 치러졌습니다. 호주군 정찰대에 의해 밝혀진 나쏘만 근처의 일본군 병력은 나쏘만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에 약 75명, 나쏘만 해안을 따라 초소가 2개 있고 나쏘만 남쪽에 튀어나온 반도에 약 30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륙하면서 큰 교전이 벌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6월 28일에서 29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162연대 1대대의 소규모 병력이 나쏘만과 모로베 사이에 있는 섬들까지 올라와 배치되었습니다. 이 병력은 6월 29일부터 밤마다 신호등으로 상륙 병력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첫 번째 상륙은 6월 29일 밤에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상륙정 확보가 예상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3개 중대와 야포, 1개 대공포소대와 5일치의 식량을 6월 29일 밤과 6월 30일 밤 두 번에 걸쳐 수송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나소만으로 향하는 162연대 1대대의 총 병력은 약 770명이었습니다. 6월 29일 저녁 부대를 실은 상륙정들이 모로베를 떠나 북쪽으로 향했는데 이날따라 파고가 약 4.5m에 달했고 비도 많이 내리는 바람에 뒤쪽에 있는 상륙정들이 자기들 앞에 있는 상륙정을 제대로 보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상륙정을 찾느라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미군 상륙부대가 악천후 속에 나소만으로 항진하고 있을 무렵 미군과 합동작전을 펼칠 호주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 6월 29일) 미군 1개 대대가 나소만에 상륙하는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군이 자기들도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쪽 해안 마당으로부터 라에로 가는 길을 건설하려다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결국 포기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호주군도 포트 모레스비에서 약 200km 북쪽에 있는 라케카무강 하구에서부터 내륙으로 가는 길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평지가 많이 포함되게 루트를 잡았지만 뉴기니 산지에 막혀 호주군도 일본군만큼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 루트 완공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라에 살라마와 작전이 너무 늦어질 것이었습니다. 나소만에 상륙한 미군 병력은 호주군과 합동으로 무보 지역에 대한 공세를 취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 기록에는 이 작전은 살라마와의 일본군을 남쪽에서 압박하는 동시에 북쪽에 더 큰 일본군 본거지인 라에에 대한 연합군 공격을 숨기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라에 주둔 일본군 병력도 살라마와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1943년 6월 29일 밤 나소만에 상륙할 미군 제162 보병연대 1대대 병력이 악천후를 뚫으면서 상륙 지점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호주군도 내륙에서 이동을 시작했는데 남쪽에서 내륙으로 일부 병력이 나소만 아래 지역에 미리 자리를 잡았고 서쪽 무보 지역에서도 호주군 병력이 나소만으로 향했는데 바로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벌어져 호주군이 승리한 라바비아 능선 전투의 주인공인 월터 덱스터 대위 휘하의 17여단 6대대 D중대 병력들이었습니다. 나소만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 지도와 같은데 이곳이 덱스터 중대가 배치되어 있던 라바비아 능선의 동쪽 부분입니다. 덱스터 중대는 라바비아 능선 전투가 끝나고 짧은 휴식 끝에 다시 이동을 시작해서 6월 25일에는 라바비아 능선을 벗어나 네이피어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26일에는 전체 중대 병력이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앞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6월 27일에 덱스터 중대가 본격적으로 나소만 지역으로 출발했는데 이 지역에는 비토이 강이 이렇게 바다로 흐르고 이 강은 네이피어 부근에서 갈라져 조금 더 남쪽으로도 흐르고 있습니다. 덱스터 중대는 남쪽 비토이 강을 따라 전진했습니다. 이 루트는 이미 노출되어 있고 공격받기 쉬워서 덱스터 중대는 밤에만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덱스터 중대의 전방에는 따로 편성된 정찰대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나소만 남쪽에 툭 튀어나온 이곳이 딩가곳인데 이곳에는 1월 말 2월 초에 와우까지 진격했다가 패한 일본 육군 51사단 102연대 중 3대대 병력 약 100명과 해군 경비대 약 50명을 합해 약 150명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일본 기록은 말합니다. 호주군은 이곳에 일본군 병력을 약 300명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6월 29일 오후 1시 30분에는 비치 파티라고 이름 지어진 선발대가 해안에서 멀지 않은 타발리천에 도착했다고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덱스터 대위는 17여단장 모튼 준장에게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남쪽 딩가굿뿐만 아니라 나소만 북쪽 듀알리에도 일본군 102연대 3대대 일부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6월 29일 오후 내내 호주군 선발대는 연합군 항공대가 나소만 남쪽과 북쪽 일본군 지역을 폭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주군 비치 파티는 해안으로 가서 미군을 신호로 유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호주군 선발대는 신호등을 해안에 설치하는 데 성공했고 6월 29일 자정쯤에는 먼 바다에서 상륙정의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나소만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병력을 태운 상륙정은 세 부대로 나뉘어서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날 밤 해상에 비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미군 상륙정들은 PT보트 3척의 유도로 해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상륙부대를 이끌던 미군 지휘관이 해롤드 테일러 중령이었는데
제1파 상륙정들과 함께 나소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테일러 중령이 탄 상륙정의 지휘관이 비가 쏟아지고 시계가 워낙 좋지 않아서 지금 타고 있는 상륙정이 해안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테일러 중령과 대대 수뇌부에게 다른 배로 갈아탈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군이 동원한 상륙정은 LCVP, 랜딩 크래프트, 비클, 퍼스넬이었고 이 상륙정에 테일러 중령을 포함해 3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상륙정 승조원까지 합하면 대략 위의 사진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날 밤 미군은 상륙정이 모자라 노획한 일본군 상륙정 2척도 이용했습니다. 이 상륙정이 상륙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상륙정 자체에 어떤 기계적인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는 기록에도 분명치 않아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 테일러 중령을 포함한 5명이 다른 보트로 갈아타게 되었는데 파고가 높고 비가 오는 와중에 상륙정을 갈아타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상륙정 환승이 이루어지는 동안 제1파 상륙부대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제2파 상륙부대가 테일러 중령이 탄 상륙정을 지나쳐 나소만으로 향했습니다. 테일러 중령이 옮겨 탄 상륙정은 제3파에 속해 항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3파 상륙정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군 상륙정들은 아까 언급한 대로 3개 부대가 각각 PT보트의 유도를 받았는데 PT보트가 워낙 빨라서 최저 속도로 가도 느린 상륙정보다 빨랐기 때문에 상륙정들을 효율적으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날 PT보트는 25노트로 상륙정은 8노트로 항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제1파를 유도하던 PT-142가 상륙정들에서 멀어져 상륙 예정 지점을 넘어섰고 실수를 인지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상륙정 몇 척이 사라졌으며 이 상륙정들을 다시 찾아 복귀시키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먼저 육지 쪽에서 해안에 진입한 호주군 정찰대는 해안에 유도 조명을 설치했으나 어둡고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유도 신호등을 바다에서 잘 볼 수 없었습니다. 제1파 상륙정들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제 시간에 맞춰 해안으로 다가오던 제2파 상륙정들과 섞여버렸고 해안에 최종적으로 진입하면서 상륙정들끼리 거의 충돌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작전 계획에는 상륙해안 전체 길이를 3개의 신호로 유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미군 측 기록에는 해안에 돌입할 때 유도 신호를 2개밖에 목격하지 못했고 유도 신호 2개는 상륙해안 길이의 절반밖에 커버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제1파, 제2파 상륙정들이 좁은 해안에 몰린 이유라고 말합니다. 미군 기록에는 이를 호주군 책임이라고 쓰고 있지만 호주군 기록에는 유도 신호 3개를 전부 설치했고 궂은 날씨에도 바다에서 볼 수 있도록 모래가 높이 쌓여 있는 곳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미군과 호주군의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미군 상륙정들은 서로 섞인 채 좁은 해안지대로 진입했는데 이때 해안에는 3-4m 높이의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미군 상륙정 흘수선 위 높이가 1.5m 정도에 불과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 상황에서 상륙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명백했으나 명령을 받은 이상 작전 계획대로 실행해야 했습니다. 상륙정들은 높은 파도를 헤치기 위해 전속으로 해안에 진입했고 이때 해안에서 상륙정 진입 장면을 지켜보던 호주군 정찰대의 증언에 의하면 랜딩 크래프트 히트 더 비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상륙정들이 해안에 도착했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이에 덧붙여 상륙정들이 그야말로 해안에 처박다시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군 상륙정들은 육지 너무 깊숙한 곳까지 밀려오는 바람에 이후 바다로 다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파도가 상륙정들을 계속 덮쳐 거의 전부 침수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군이 가져온 무전기의 대부분이 침수되어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미군은 총 33척의 상륙정을 동원했는데 제1파와 제2파를 싣고 온 18척 중 17척이 전손 처리되었습니다. 미군은 병력 수송용 상륙정 이외에 LCM, 랜딩 크래프트 메커나이즈드, 차량 수송용 상륙정 2척을 동원했는데 이 중 한 척에서 불도저를 해안에 양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군은 무전기 이외에 무기, 탄약 등도 일부 손실했지만 다행히 상륙정들을 타고 온 병력은 전부 무사히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6월 29일에서 30일로 넘어가는 밤에 상륙한 미군 병력은 162연대 1대대의 3개 중대 중 A, C 중대였습니다. 제1파와 제2파 상륙정들이 그야말로
해안에 정면 충돌하면서 들어왔을 때 아직도 바다에서 헤매고 있던 상륙정들이 있었으니 바로 제3파 상륙정들이었습니다. 테일러 중령이 속해 있는 이 상륙정 부대는 완전히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었고 제1파와 제2파가 나쏘만 해안에서 한참 양육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 6월 30일 오전 2시까지 전혀 해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도상의 이 위치보다 훨씬 더 북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62연대 1대대의 지휘관 테일러 중령과 B중대를 태운 상륙정들은 오전 3시에 다시 남쪽으로 향했으나 이때도 상륙 해안을 찾는 데 실패합니다. 제3파 상륙정들은 나쏘만 인근 어느 해안에서 파도가 잦아들길 기다렸고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결국 나쏘만에 상륙하는 데 실패하고 상륙부대가 출발한 모로베 인근으로 돌아갔습니다. B중대는 7월 2일이나 되어서야 상륙 지점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6월 29일에서 30일로 넘어가는 밤의 혼란은 미군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하필 길을 잃은 부대에 대대장 테일러 중령이 포함되어 있어서 6월 30일 새벽에 나쏘만에 상륙한 A, C 중대 병력은 졸지에 3일 가까이 지휘관 없이 작전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162연대장 맥케치니 대령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호주군 기록은 이런 최악의 기상 상황 하에서 상륙작전이 수행되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군 정찰대는 이때 상륙한 미군이 전투 경험이 없다는 것을 바로 파악했는데 적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몇 미군이 담배를 피우고 큰 목소리로 대화하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상륙한 미군은 해안의 남쪽과 북쪽에 방어선을 만들었고 호주군 정찰대는 서쪽에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1943년 6월 29일에서 30일로 넘어가는 밤에 내륙에서 접근한 호주군 정찰대의 인도를 받고 나쏘만에 상륙한 미군은 41사단 162보병연대 1대대의 A, C, D중대였는데 A, C중대가 먼저 상륙하고 날이 밝기까지 D중대도 상륙에 성공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처음에 출발한 미군은 A, B, C, D중대를 전부 포함해 770명이었으나 B중대가 조금 늦었음에도 이날 상륙한 병력만 770명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조금 뒤 살펴볼 일본군 기록을 같이 검토해 본다면 6월 30일 아침까지 상륙한 병력이 770명이라는 설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첫날 미군의 상륙 당시 해안에서 일본군 총탄이 날아오지는 않았으나 상륙 지점 인근에는 일본군 51사단 102연대 3대대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미군 상륙 당시를 묘사한 일본군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군은 6월 29일 밤에 이 해역에 파고가 높고 비가 내렸다고 적고 있고 나쏘만 해역을 보고 있던 일본군 감시병은 6월 29일 자정쯤에 어뢰정에 엔진음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밤이어서 시계가 좋지 않아 다가오는 어뢰정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일본군 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에서 신호등이 하나둘씩 켜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아마도 내륙에서 접근한 호주군 선발대가 해안에 설치한 유도등을 일본군이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호주군과 미군 기록에는 제대로 켜진 유도등이 2개냐 3개냐 차이가 있지만 일본군 기록에는 7개까지 확인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은 오전 2시부터 6시까지 미군 단정 22척이 두 파로 나뉘어서 해안에 상륙했다고 적고 있고 적 상륙 병력은 약 1천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쏘만의 일본군 병력은 이와 같은 사실을 51사단 사령부에 타전했고 이 지역 일본 육군 항공대의 지상 병력과 함께 상륙한 적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악천후로 인해 일본 항공대 미군 공격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미군 상륙이 이루어질 때 나쏘만 지역의 일본군 기록은 이것이 전부인데 일본군은 상륙하는 미군을 공격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미군이 상륙하는 과정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이때 상륙한 미군 규모를 상세히 적고 있는데 1대대 A중대 장교 5명, 병사 91명, C중대 장교 6명, 병사 160명과 D중대 장교 4명, 병사 106명이었습니다. 이 병력을 합치면 총 372명이고
추가로 의무대, 공병대 병력도 보병부대와 같이 상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륙하자마자 방어선을 만든 미군과 호주군은 내륙으로 조금 들어간 곳에서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본군 간이 진지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군 상륙 당시 악촌으로 인해 상륙정들이 해안에 좌초되고 곧이어 침수되는 바람에 가져온 무전기들도 침수되어 못쓰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 회에서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미군, 호주군 수뇌부는 상륙작전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 6월 30일 오후 1시 15분에 연합군 정찰기 한 기가 나쏘만 상륙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해안에 상륙정이 그대로 있는 것과 상륙한 병사들이 해안 가까이 모여 있는 것을 목격하고 보고했습니다. 원래 상륙정은 병사들과 물자를 양육하고 바로 빠져나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군, 호주군 수뇌부들도 상륙정들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군과 호주군은 상륙 지점을 확보하고 나서 머지않아 정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 중 A중대 정찰대가 북쪽 듀알리 방향으로 향했는데 얼마 올라가지 못해서 일본군의 사격을 받았습니다. 미군은 기관총 진지를 설치하려는 일본군 2명을 사살했습니다. 미군 기록에 의하면 또한 남쪽에서 내륙을 통해 해안으로 접근하는 일본군을 목격했고 남쪽으로 내려갔던 미군 정찰소대가 이 일본군 부대에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안의 상륙 지점을 중심으로 미군, 호주군과 일본군 간의 사격이 이어졌고 미군은 일본군이 소총, 기관총, 박격포, 수류탄으로 공격을 가해온다고 기록했습니다. 6월 30일 해가 지자 미군은 일본군에 포위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상륙 지점 가까이까지 온 일본군이 영어로 연합군 병사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퍼부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6월 30일의 전투가 162 보병연대 병사들의 첫 전투 경험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상륙한 적 병력이 월등히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밤을 틈타 일본군 병력이 많았던 남쪽에서 주로 공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일본군은 상륙지점 연합군에 대한 사격과 더불어 밤중에는 소규모 병력이 연합군 진지로 침투를 시도했으나 이는 미군 병력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상륙지점에 대한 일본군의 공격은 6월 30일 밤 동안 내내 이어졌고 겁먹은 일부 호주군 병사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있기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밤 일본군의 공격에 충격을 받은 호주군 병사들은 6월 30일 밤을 영화 V4 벤데타의 배경이 된 가이 폭스 나잇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일본군의 공격에서 미군은 18명이 전사하고 2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군 162 보병연대장이었던 맥케시니 대령은 이후 이날 밤 미군 간의 5인 사격으로 최소 몇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호주군과 일본군의 사상자는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없으나 미군은 자기들이 약 50여 명의 일본군을 사살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일본군은 적병력이 훨씬 더 많아 6월 30일의 공격이 큰 성과가 없었다고 하고 다음 날인 7월 1일 정오까지 본진으로 전부 퇴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륙지점에서 전투가 벌어진 6월 30일 밤에는 본대와 분리된 대대장 해롤드 테일러 중령을 포함한 상륙정 3척이 나쏘만 해안 150m까지 접근해서 신호를 보냈지만 해안에서 답신호가 전혀 오지 않아 다시 후방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신호도 없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소음에 대한 언급도 없는 것으로 보아 상륙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전혀 다른 해안에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6월 30일 밤 상륙지점에 대한 일본군의 공격이 격퇴되는 사이 대대장과 B중대의 합류는 또다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1943년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상륙지점 방어 진지에 아직 몰려있는 미군과 호주군이 피로를 잊고 계속 진지 강화 작업을 하면서 한편으로 정찰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1일 이른 오후에는 상륙 당일 자기 부대와 분리되었던 대대장 테일러 중령과 미군과 같이 상륙정에 올랐던 호주군 17여단 연락장교 D.A. 맥브라이드 대위를 태운 3척의 상륙정이 최초 상륙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미군 상륙부대 지휘관이 드디어 자기 부대와 합류한 것입니다. 이 사이에 덱스터 대위 휘하의 17여단 6대대 D중대 병력들도 해안에 거의 도착했고 딩가곳 남쪽에서 접근한 호주군도 일본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뉴기니의 일본군을 총괄하는 일본 육군 제18군 사령부는 나쏘만의 악천후 속에 미군이 상륙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제18군 사령관 아다치 하타조 중장은 미군이 경황이 없을 때 집중 공격을 해서 초동에 격파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살라마우아의 사령부가 있던 51사단장 나카노 히데미츠 중장은 장문의 의견서를 18군 사령부로 보내는데 이때가 7월 2일 이른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6월 30일 이후 호주군이 살라마우아 인근 내륙 밥두비 능선 쪽에 공세를 강화했고 나소만 인근 일본군이 연이은 작전으로 피로도가 심해져 있으며 나소만에 증원 병력을 보내려면 좁은 해안 도로를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바다에서 미군 함정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나소만에서 일전을 불사하는 것보다는 나소만의 적군이 북상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방어선을 만들어 막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나소만으로 병력을 보내기에는 살라마우아 인근이 위험해서 증원 병력을 보낼 여유가 없고 나소만 병력은 철퇴시키자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살라마우아 인근에 있던 일본 51사단 66년대 3대대가 해안도로를 따라 이미 나소만으로 남하하는 중이었는데 18군 사령관 아다치 중장은 나카노 사단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나소만 인근 병력들의 남하하고 있는 병력과 합류해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7월 2일부터 나소만 인근의 일본군 병력들이 북쪽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각을 시작한 일본군은 7월 9일경에 살라마우아에 도착해 사단 주력과 합류합니다. 남하하던 일본군 대대는 여기 보이는 살루스 인근에서 방어선을 편성했습니다. 나소만에서의 전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나소만 인근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과 미군 162연대 1대대가 상륙한 지점, 호주군 선발대와 덱스터 중대가 전진하는 루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이 지나면서 일본군이 북쪽으로 퇴각하는 루트가 나와 있는데 나소만 남쪽에 있던 부대는 내륙을 따라 북쪽에 있던 부대는 해안을 따라 퇴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월 2일 저녁쯤이 되면서 일본군 진지에 접근한 호주군이 일본군 퇴각 소식을 전하고 미군도 나소만에서 더 이상 전투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군의 작전은 나소만에 상륙하고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언급한 대로 서쪽으로 향해 내륙으로 들어가 호주군을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 7월 3일부터 이동을 시작해 라바비아 능선 끝자락의 네이피어로 향합니다. 미군은 나소만에 후속 부대 상륙을 계속 진행해서 7월 4일까지 1477명의 162 보병연대 병력이 상륙을 마쳤습니다. 미군은 나소만 상륙과 이어지는 전투에서 23명 사망, 27명 부상의 피해를 입었지만 대체적으로 상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내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소만 상륙은 시작에 불과했고 이제 살라마와를 노리는 연합군과 일본군의 일대 결전이 곧 시작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솔로몬 제도에서 1943년 6월 30일부터 시작된 미군의 반격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는 뉴조지아를 중심으로 6월 30일부터 대략 8월 말까지의 상황을 다루었는데 그 시점까지 다루고 나서 이제 동부 뉴기니로 돌아와서 1943년 6월부터 벌어지고 있는 전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솔로몬 제도에서처럼 8월 말까지의 상황을 다루게 될 텐데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8월 말보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솔로몬 제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곳을 확대해서 보면 위와 같은데 일단 일본군이 1월 말에 내륙의 와우를 점령하려고 내려왔다가 패했고 호주군이 동진에서 무보 지역까지 진출해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 6월 하순에 일본군이 이쪽 라바비아 능선을 점령하려다 또 패한 후에 카트윌 작전의 시작과 동시에 미군 1개 대대가 나소만에 상륙했고 이제 호주군과 미군은 살라마와 남쪽의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1943년 봄부터 전투가 지속되었던 무보 인근에서 호주군 미군과 일본군 간에 벌어지는 또 한 번의 결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소만 상륙작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륙한 미군이 내륙으로 전진해서 호주군과 합동작전을 펼치는 게 원래 계획인데 워낙 악천후 속에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상당수의 상륙정이 손상을 입어 이후 작전 투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나소만은 항구가 아니어서 상륙정으로 물자를 보급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7월 4일까지 미군 병력 1477명이 나소만에 상륙했음에도 많은 상륙정이 못쓰게 되어버린 것은 미군 작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 수뇌부도 이 점을 염려했습니다. 이 사진은 나쏘만의 미군 상륙 지점을 8월에 찍은 것이라는데 상륙 지점의 해안의 모습과 여기서 바로 밀림과 산지가 이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군이 7월 초에 양육한 무기에는 여기 보이는 75mm 팩 호위처 M1 4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은 2차 대전 때 이 75mm 곡사포를 주로 공수부대나 산악지형에 투입했습니다. 호주군 수뇌부는 이 곡사포들을 내륙지역 전투에서 써먹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미군 상륙과 연계된 호주군 작전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북쪽 살라마와 부근에서 호주군 제15여단이 미군 상륙과 동시에 밥두비 능선을 공격하도록 되어 있었고 남쪽에서는 미군 상륙 일주일 뒤에 17여단 병력이 미군과 합동으로 무보 지역을 공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작전의 중심이 되는 곳은 무보 지역으로 15여단의 북쪽 공격은 일본군의 남쪽 지역 전력 중 일부를 끌어내고 무보 지역에서 일본군이 철수할 경우 퇴각로를 막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군은 호주군의 이 작전에 넘어가서 나쏘만으로 향하던 지원 병력의 투입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15여단에서 밥두비 능선 공격을 맡은 부대는 58, 59대대였는데 58과 59 두 개 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대대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병력 규모는 약 7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5월 하순에 포트 모레스비에서 비행기로 내륙으로 수송되었고 병사들의 나이도 어렸고 실전 경험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대대의 지휘관은 패트릭 스타 중령이었습니다. 내륙에서 이동하느라 지치고 이질 등에 시달리면서도 목적지에 도착한 58, 59대대는 1943년 6월 30일 오전부터 밥두비 능선의 일본군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내륙에서 밥두비 능선 쪽을 지나 바다로 흐르는 강이 프란치스코 강인데 58, 59대대는 살라마와 근처 강이 꺾이는 곳에서 공격을 시도했지만 험한 지형에 잘 엄표된 진지에서 일본군은 호주군의 공격을 대부분 막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지치고 식량 보급도 잘 받지 못한 호주군에게 이 지역 일본군 소탕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호주군의 공격 소식을 듣고 놀란 일본군 수뇌부가 무보 지역에서 1개 중대를 북쪽으로 보내고 무보에 비축되어 있던 탄약과 식량 일부를 북쪽 코미아툼으로 옮기도록 명령해서 58, 59대대는 일본군을 무보에서 유인해낸다는 양동작전에 나름대로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 과정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는 호주군이 일본군 사격이 대체로 정확하지 않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일본군이 매복하고 있다가 호주군에 기습을 가했는데 공격 당시 일본군과 호주군의 거리가 10m도 채 안 되었지만 일본군은 한 발의 총탄도 호주군에 맞히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군의 훈련 상태와 무기 중 하나 혹은 두 개 다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본군은 밥두비 능선과 인근 지역에 대한 호주군의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 살라마와 지역에서의 보강뿐 아니라 저 멀리 라의 북쪽에서 도로 건설을 하고 있던 육군 제24단 병력 중 1개 대대를 살라마와 지역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본 육군 제24단은 사단 창설도 당시 서울의 명칭인 경성에서 했고 40년대 초만 해도 서울에 주둔하고 있다가 6인으로 파견되었는데 1942년 8월부터 사단장을 맡고 있던 아오키 시게마사 중장이 미군의 나쏘만 상륙이 이루어지는 1943년 6월 29일 말라리아로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아오키 중장은 당시 50세로 일본 육사 25기를 741명 중 수석으로 졸업했고 육군대학교도 우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었는데 최전방도 아닌 곳에서 말라리아를 고치지 못해 죽었다는 것을 보면 당시 일본군 상황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안 좋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은 살라마와 쪽으로 보낼 부대를 선정하는데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항상 70에서 80점 정도는 해주고 위태로운 기색이 없는 부대. 이런 기준을 잡고 그 결과 24단에서 보병 제80연대 제1대대가 선정되었습니다. 병력은 총 560명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7월 2일과 3일 라에 상륙정을 타고 도착해서 곧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호주군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1943년 7월 3일 밥두비 능선 전투를 시찰하고 있던 51사단 참모장 혼고 타다오 대좌가 호주군과 조우에 사격을 받고 전사했습니다. 신병들로 이루어진 호주군 58, 59대대의 예상치 못한 전과였습니다.
일본군은 연합군의 주된 공격 지역이 살라마와 인근 지역인지 아니면 남쪽의 무보 지역인지 빨리 파악을 못했고, 남쪽 무보에서 병력과 물자를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등 혼란을 겪는 바람에 정작 더 큰 규모의 공격이 가해진 무보 지역 방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 수뇌부는 7월 중순까지 나소만에 상륙한 미군 병력을 약 4천여 명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는 실제 상륙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살라마와 부근에서 입원 환자 등을 빼고 실제로 투입 가능한 일본군 병력은 무보 지역의 보병 제66연대 본부와 4개 중대 673명, 무보 살라마와 중간 위치의 코미야툼의 66연대 1개 중대 43명, 살라마와의 보병 제115연대와 66연대 일부 병력 포함 6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일본 육군 제51사단 편제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라바울 등지에서 대규모 해상 수송이 전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병력이 계속 소모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도 날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자신들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무보 전투가 시작되기 며칠 전인 1943년 7월 3일, 불리한 상황을 직시한 일본 제18군 사령관 아다치 아타조 중장이 휘하 참모들을 대동하고 살라마와에 도착해 51사단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일본군은 이제 부족한 병력으로 밥두비 능선, 무보, 나소만 북쪽을 전부 수비해야 했고, 아다치 군사령관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한 채 마당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밥두비 능선과 무보 전선에서 호주군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일본군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위기에 몰렸습니다. 무보가 위치한 지형을 지도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보면 지도상에 힐, 고지라고 나와 있는 곳이 남쪽에 맷 힐, 무보 북서쪽에 옵저베이션 힐, 그리고 북동쪽에 그린 힐, 동쪽에 라바비아 능선이 있고 그 위쪽에 비토이 능선, 그리고 무보를 통과해 두 능선 가운데를 비토이 강이 흐르고 있어서 높은 지대 가운데에 자리 잡은 고도가 낮은 지대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일본군 수뇌부는 무보가 지구전을 통한 방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무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코미야툼을 거쳐 살라마와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코미야툼이 살라마와 인근 지대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곳으로, 만약 연합군이 이곳을 장악하고 포대를 설치한다면 살라마와까지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일본군은 또한 생각했습니다. 또한 호주군이 무보와 동시에 공격을 가하고 있는 밥두비 능선 지대도 호주군이 점령에 성공한다면 살라마와에 들이닥칠 수 있는 최단 경로여서 일본군은 코미야툼과 더불어 이곳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미야툼은 여기 보이는 스카우트 능선의 남쪽 끝부분쯤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대를 찍은 공중 정찰 사진을 통해 살펴보면 아래쪽 끝에 일본군 근거지 살라마와가 있고, 이곳이 방금 언급한 스카우트 능선입니다. 코미야툼은 여기 있는 탐부산 근처 어디엔가 위치해 있을 텐데, 사진으로 보면 코미야툼을 포함한 이쪽 고지대가 살라마와를 포함한 저지대를 잘 관망할 수 있는 요지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부터 살펴보고 있는 무보에 대한 호주군과 미군의 협공이 거세지면서 일본군은 향후 작전 방향을 고심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미군의 상륙에서 일주일이 되어가는 시점, 호주군 17여단은 무보 지역에 대한 총공세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지도가 아주 선명하지는 않지만 이곳이 호주군이 노리는 무보, 나소만 상륙 시에도 나왔던 비토이 강이 무보를 지나 흐르고 있습니다. 무보 동쪽으로 비토이 강 남쪽 고지대가 라바비아 능선, 비토이 강 북쪽이 비토이 능선입니다. 15여단 병력이 밥두비 능선, 여기는 17여단이 맡아서 공격하게 되는데, 17여단의 5, 6대대 일부로 구성된 병력이 7월 6일 오후 6시 30분까지 이 부근에 집결했습니다. 호주군 집결지 남동쪽에 옵저베이션 힐이라는 고지가 있는데, 이곳과 무보가 호주군의 주요 공격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대대 1개 중대가 아직 라바비아 능선에 배치되어 있고, 이 지도에 보이지 않는 곳에 다른 예비 병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보 인근은 정말 오래전부터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낼 공격이 곧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오후 4시부터 호주군 부대에서 시계의 시간을 서로 맞추었습니다.
7월 6일에는 이미 이 지역의 일본군도 호주군의 움직임을 파악했고 무보 지역에 대한 호주군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눈치챘습니다. 7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호주군 항공기가 무보 인근을 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보가 위치한 계곡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날 아침 호주군 항공기 약 120대가 100톤 이상의 폭탄을 일본군 진지에 퍼부었고 1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40분까지 공습이 계속되었습니다. 호주 지상군의 공격 개시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호주군은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일본군 진지를 압박해 나갔습니다. 일부 병력이 옵저베이션 힐을 향해 전진하고 있을 때 다른 병력은 무보의 뒤로 돌아 두 개의 하천 사이 고지대를 향했습니다. 호주군 병력이 소수 일본군의 산발적인 저항을 물리치며 두 하천 사이 고지대에 도달한 것은 다음 날인 7월 8일 오후 2시였습니다. 무보에서는 이렇게 북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는데 이 루트를 아직 호주군이 완전히 장악한 것이 아니었고 잘못하면 고지대에 들어간 호주군이 뒤에서 공격을 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보 전투에서는 양군이 밀림 속에서 서로 뒤섞인 채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라바비아 능선에 있던 호주군은 전방으로 강행 정찰을 했고 라바비아 능선 전투에 등장했던 핀플이 아직 일본군 수중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호주군이 7월 7일과 8일에 걸쳐 이렇게 작전을 진행하고 있을 무렵 나소만에 상륙해서 서쪽으로 행군한 미군 41사단 162연대 1대대 병력이 네이피어에서 비토이 강을 건너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수위가 높아진 비토이 강을 로프를 이용해 힘들게 도하했는데 이쪽엔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매우 힘들게 전진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8일 오후 3시 15분까지는 대부분의 미군 병력이 비토이 능선에 정해졌던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호주군은 미군은 호주군 쪽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의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이후 산지와 밀림 속에서 계속 호주군, 미군과 일본군 간의 교전이 벌어졌는데 미군은 처음에 소개한 75mm 곡사포를 손으로 날라 가져와서 무보 동쪽 일본군 진지에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미군과 호주군은 무보 뒤에서 접근해 퇴로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했고 무보 인근에서의 전투는 일본군 진지를 향한 대대적인 돌격이 아니라 소규모 부대로 일본군 진지를 하나하나 찾아 없애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양상은 전투 개시 이후 며칠 동안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병력면에서 월등한 미군과 호주군에 맞서 일본군은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대규모 지원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무보 지역에서 전투에 임하고 있던 일본군은 좀 전에 살펴봤듯이 670여 명이었는데 잘못하면 퇴로가 끊기고 포위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일본군 수뇌부도 인지했습니다. 무보에서 전투가 시작된 지 4일째인 1943년 7월 10일 오후 5시 30분 일본군 51사단 사령부는 사단 작전 명령을 발령했는데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무보 수비대는 7월 10일부로 무보를 버리고 코미아툼으로 퇴각한다는 것. 두 번째는 코미아툼과 밥두비 능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코미아툼 지역 방어진지 구축에 대한 자세한 명령도 같이 내려졌습니다. 사단 명령이 내려진 시각은 오후 5시 30분이었지만 이미 무보 수비대에는 12시간 전인 오전 5시 30분에 퇴각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7월 9일에는 이미 작전 명령에 관한 모든 것이 결정되었을 테니까 무보와 밥두비 능선에 대한 호주군의 공격이 시작되고 나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무보를 포기하는 일본군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무보 철수 명령에 관해 제51사단장이었던 나카노 히데미츠 중장은 전후 회고에서 이 철수 명령은 살라마우아의 사단 사령부에서 어느 소위가 가지고 무보에 직접 전달하게 되어 있었는데 무보 후방 어느 지점까지 왔을 때 적 1개 중대 병력과 조우하는 바람에 무보에 명령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무보 수비대 지휘관은 보병 제66연대장 아라키 카츠토시 대자였는데 이 사람은 이미 철수 명령이 내려오기 이전부터 코미아툼의 방어진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무보 수비대 지휘관이 7월 11일 밤에 행동을 개시했다고 나와 있고 포위망의 일부를 돌파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은 7월 11일까지 후방에 호주군과 미군이 출몰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포위당했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무보 철수는 공식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보 수비대 지휘관 아라키 대좌가 전황을 스스로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본군은 무보를 버리고 퇴각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무보 철수를 연대장의 탁월한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라키 대좌도 연대장직을 계속 유지하다가 1944년에 제51사단 참모장에 임명된 것을 보면 일본군 수뇌부가 이 무보 철수를 문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2일) 오후 5시 30분경 라바비아 능선 쪽에 있던 호주군 부대가 핀풀 고지에 진입해서 고지에 일본군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보 후방 호주군 쪽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던 미군도 7월 11일부터 일본군이 무보에서 철수한다는 낌새를 채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미군 일부 병력이 북동쪽으로 철수하는 많은 수의 일본군을 목격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일본군 철수 시작 시점이 7월 11일 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주군 기록에는 미군이 철수하는 일본군을 본 것이 11일 오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철수하는 일본군에 박격포탄을 퍼부었습니다. 옵저베이션 힐에도 호주군이 이미 텅 빈 일본군 진지에 진입했습니다. 무보 인근에는 작은 활주로가 있었는데 이곳도 점령되어 환자 수송용으로 쓰는 작은 비행기가 착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7월 13일에는 미군 일부 병력이 북쪽에 있는 하천까지 진출했고, 역시 일본군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7월 13일 오후 3시경에 무보 수비대 지휘관이 코미아툼에서 남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탐부산 진지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본군이 대부분 무보에서 탈출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일본군이 예상대로 북쪽 잘 알려진 루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동쪽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루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일본군을 추격해서 섬멸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이 1943년 초부터 장악하고 있었고 5월부터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무보는 이제 연합군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연합군은 7월 14일 무보 점령을 공식화했습니다. 무보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무렵 호주군 15여단 58, 59대대가 밥두비 능선 쪽을 공격해서 연합군의 무보 전투가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58, 59대대 자신들의 공격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호주군 기록에는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은 상태로 너무 적은 병력을 동원해 수비가 잘 된 일본군 진지를 섣불리 공격한 것이 호주군이 밥두비 능선의 일본군을 몰아내지 못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에는 58, 59대대 지휘관인 패트릭 스타 중령이 최전방까지 나와서 전투를 지휘하다 일본군을 지척에서 만나 장교 한 명이 사격을 받고 사망하고 본인은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일도 있었습니다. 호주군은 무보 밥두비 능선 지역뿐만 아니라 무보 전투가 진행될 때 소규모 부대가 코미아툼 근처로도 진입했는데, 이 지도를 보면 이쯤이 무보 일본군 수비대가 철수해서 들어온 코미아툼, 그리고 이곳이 코미아툼 남동쪽에 있는 탐부산, 남쪽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루트가 일본군이 무보 등을 위한 보급로로 썼던 코미아툼 트랙으로 이 길은 위로 살라마와까지 이어집니다. 호주군은 코미아툼 트랙을 장악할 수 있는 굿뷰 정션을 점령하려고 했고, 이 지역에서 다수의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호주군이 일본군 진지를 쉽게 점령하지 못하고 있을 무렵 무보 전투가 종료되어 다수의 일본군이 이 지역에 새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보 지역만 빼놓고 나머지 지역에서 호주군은 제대로 된 보급도 못 받으면서 힘든 전투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호주군과 미군은 요충지인 무보를 점령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고, 조금씩 일본군 본거지인 살라마와를 향해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합군은 이미 병력면에서도 일본군에 크게 우위에 있었고, 살라마와의 일본군은 병력뿐 아니라 보급 등에서도 큰 문제를 겪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공권도 일본군보다 연합군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어서 일본군이 밥두비, 코미아툼, 나소만 북부로 이어지는 긴 전선을 과연 언제까지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나 언급할 만한 점은, 호주군은 살라마와를 라에보다 더 먼저 점령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라에를 살라마와 이전 혹은 동시에 점령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주군과 나쏘만에 상륙한 미군은 지금까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것은 바로 내륙에서 싸우는 호주군에 대한 보급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나쏘만에 상륙하고 교두보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보급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나쏘만에서 내륙을 통해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길도 원래 없는 험준한 지형이어서 호주군은 1월 와우 전투 때부터 해오던 비싸고 비효율적인 보급품 공중 드랍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호주군은 보급품 수송용 비행기도 충분치 않았던 데다가 날씨가 안 좋으면 비행기가 뜨는 것도 불가능했고 보급품을 잘못 떨어뜨려서 회수 불가능한 경우도 매우 많았습니다. 따라서 호주군은 살라마우아에 대한 총공세를 가하기 전에 이 보급 문제를 또 한 번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호주군 수뇌부는 또 하나의 교두보를 해안에 마련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나왔던 이 사진은 살라마우아 남쪽 해안을 공중에서 찍은 것인데 미군이 처음 상륙했던 나쏘만이 저 멀리 위치해 있습니다. 호주군이 고른 또 하나의 해안 교두보 후보는 바로 이곳 탐부만이었습니다. 이곳에 교두보가 마련된다면 내륙에서 싸우는 호주군 보급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살라마우아에 대한 직접 포격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호주군은 이곳에 따로 병력을 보낼 여유가 없었고 탐부만 진출은 미군 병력을 추가로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군을 빼오는 것은 호주군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부탁하기 위해 호주군의 에드문드 헤링 중장이 당시 포트 모레스비에 올라와 있던 메가더 장군을 만났습니다. 나쏘만에 상륙했던 미군은 41사단 162연대 1대대였는데 헤링은 메가더에게서 162연대 중 최소 1개대대 이상을 새로운 상륙 작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날이 무보 전투가 시작되기 4일 전이었던 1943년 7월 3일이었습니다. 헤링도 다른 여러 호주군 장성들과 마찬가지로 1942년 여름 코코다 트랙 전투부터 메가더 장군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새로 상륙하는 미군은 나쏘만으로 들어와서 해안을 따라 탐부만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월 5일 헤링은 다른 두 장성들을 포트 모레스비로 불러들이는데 먼저 스탠리 세비지 호주 육군 제3사단장과 호러스 풀러 미 육군 제41사단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호주군은 주로 무보 근처에 배치되어 있던 병력이 17여단이었고 북쪽 살라마우아와 가까운 밥두비 능선 쪽에 배치된 병력이 15여단이었는데 15여단이 제3사단 소속이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언젠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17여단은 6사단 소속으로 해외 원정군으로 편성된 세컨드 오스트레일리안 임페리얼 포스 AIF 소속이었지만 어느 자료에는 1943년 4월 당시에 3사단 소속이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헤링 중장이 2명의 호주군 미군 사단장을 불러 모은 것은 7월 5일. 여기서 헤링은 탐부만에 미군 41사단 162연대 1개 대대를 배치시키고 그곳에 포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나쏘만에 상륙한 미군 병력은 호주군 17여단의 지휘를 받고 있는데 헤링은 새로 들어오는 미군은 자기 부대인 41사단 지휘하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헤링의 뜻은 호주군 3사단장 세비지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고 세비지는 새로 들어오는 미군이 자신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지휘체계가 수뇌부 사이에서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셈이 되었고 이는 나중에 작전상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작전은 신속히 진행돼서 무보 전투 개시 하루 전인 1943년 7월 6일 탐부만으로 올라갈 미군 162연대 3대대의 선발대가 나쏘만에 들어왔습니다. 7월 8일에는 대대장인 아치볼드 루즈벨트 소령이 다른 1개 중대와 함께 도착했고 무보 전투가 거의 끝나가던 7월 12일에 나머지 대대 병력이 도착했습니다. 3대대장 아치볼드 루즈벨트 소령은 1894년생으로 1901년 3월부터 1909년 9월까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추가 미군 병력이 전부 나쏘만에 상륙하고 나서 호주군의 세비지 3사단장은 지휘체계에 대해 의문이 생겨 헤링에게 이를 확실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나쏘만에 처음 상륙한 1대대 병력을 따라 162연대장 맥케치니 대령도 뉴기니에 와 있었는데 6월 30일부터 상륙을 시작해서 무보 전투에서 싸운
미군 162연대 병력을 맥포스라고 불렀습니다. 해링은 맥포스 전체가 호주군 3사단의 지휘를 받는다고 다시 말했고, 이는 뒤에 상륙한 병력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지만, 세비지는 이 말을 맥케치니가 원래 지휘하는 미군 162연대 전체 병력이 3사단 지휘하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지휘체계에 대한 혼란은 호주군 수뇌부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혼란은 미군의 북진이 시작되자마자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세비지는 루즈벨트와 그의 부대를 모튼의 17여단 휘하로 소속시켰고, 7월 14일 모튼이 북진과 관련해 어떤 명령을 루즈벨트 소령에게 내렸습니다. 당연히 루즈벨트는 모튼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오는 것을 이해 못했고, 나의 상관으로부터 그러한 명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의 답신을 모튼에게 보냈습니다. 또한 이 내용에 덧붙여서 루즈벨트 소령은 하나 조언을 해드리면, 당신 명령을 보니까 이쪽 적정을 모르고 보급 문제에 대한 이해도 잘 안 되신 것 같다라는 말도 했고, 나는 내 직속 상관으로부터가 아니면 아무한테서도 명령을 안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끝맺음했습니다. 루즈벨트 소령은 또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사단장인 풀러에게 보고했습니다. 세비지 호주 3사단장은 모튼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다시 맥케친 연대장과 루즈벨트 소령에게 전문을 보내 루즈벨트의 3대대는 연대장인 맥케치니의 지휘를 받고, 맥케치니 부대 전체는 호주군 17여단의 지휘를 받는다고 전달했습니다. 루즈벨트 소령은 그런 명령은 들은 적이 없다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세비지는 해링에게 루즈벨트의 명령 거부 상황을 알렸고, 루즈벨트의 3대대가 누구의 지휘를 받는지 확실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5일 미 41사단장 풀러는 모튼에게 전문을 보내 루즈벨트 대대는 맥포스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호주군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런 혼란은 호주 3사단이 통신상의 문제로 정확한 지침을 못 받아서 일어난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162연대장 맥케치니 대령도 모튼에게 따로 전문을 보내 루즈벨트 소령이 보낸 상황을 이해 못한다는 등의 메시지 내용에 대해 대신 사과하고, 호주군이 지금까지 미군 작전에 잘 협조해주고 있음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혼란은 헤이링이 같은 날 직접 미군과 소통해서 루즈벨트의 3대대를 같은 162연대 소속 부대들과 같이 호주군 3사단의 지휘하에 놓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끝났습니다. 비록 호주군과 미군 사이의 지휘체계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양측 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와 같은 상황을 기억하고 있던 호주군 수뇌부에 의해 나중에 세비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도 루즈벨트의 3대대는 해안을 따라 전진을 계속해서 여기 보이는 살루스호 주변까지 와서 일본군과 소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쪽 해안을 조금 더 확대해보면 위 지도와 같은데, 호주군 정찰대는 원주민들을 통해 탐부만 남쪽에 약 200명의 일본군이 있고 북쪽에도 나소만에서 퇴각한 일본군 일부가 있다는 사실을 접수했습니다. 미군은 살루스호로부터 2개 중대는 내륙으로 1개 중대는 해안으로 전진했는데, 이 사실을 눈치챈 탐부만 북쪽의 일본군으로부터 포탄 사격을 받았습니다. 미군과 호주군도 나소만에 양육시킨 야포로 일본군 진지에 사격을 가했습니다. 탐부만은 해안에서 바로 이어지는 고지대가 있는데 여기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이곳에 일본군을 소탕해야 탐부만이 안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7월 22일에는 미군 3개 중대가 전부 탐부만 근처까지 올라왔고 능선의 일본군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일본군의 저항에 막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일본군은 살라마우아에서 매우 가까운 해안에 적이 진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추가 병력을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이로써 살라마우아의 일본군 예비병력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탐부만이 떨어진다면 무보에서 철수한 일본군이 자리잡은 코미아툼과 탐부산 지역이 연합군의 포격에 위태로워질 것이었습니다. 무보를 점령한 호주군은 이 지역을 향해 내륙에서도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25파운드 곡사포를 나소만에서부터 해안을 통해 가져와서 탐부만 지역 고지에 자리잡은 일본군 진지에 포격을 가하고 있는데, 탐부만 지역과 거기서 멀지 않은 코미아툼에서의 전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다음 회에서 더욱 고조되는 동부 뉴기니의 고지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